11월 25일 목요일 저녁입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날마다 새로운 퇴근길 시사 맛집 신장식의 신장개업, 오늘도 문 활짝 열었습니다. 저는 주인장 신장식입니다. 지난 23일 사망한 전두환 씨가 냈어야 할 추징금은 956억 원이었습니다. 추징금 거둘 수 다시 추징하기 어렵다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까지 전두환 일가의 재산을 추적한 뉴스타파의 한상진 기자와 956억 원 지금 어디 있는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활력이 넘쳐나던 신선한 엔진이 꺼져가는 느낌입니다. 임승호 국민의힘 대변인이 현재 국민의힘 선대위 구성 상황을 두고 SNS에 올린 말입니다. 어떤 심정인지 직접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최근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병원 간호사로 일하던 여성이 9달 만에 간호사로 재직한 지 9달 만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태움, 제가 될 때까지 태워야 된다라는 의미로 간호사 간의 직장 내 괴롭힘의 다른 표현이죠. 근로계약서에도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이 있는데요. 사람과 일 코너에서 임자원 변호사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신장식의 신장개업 단골 손님 여러분과 함께 꾸려가고 있습니다. 유튜브와 홈페이지 게시판 모두 열려 있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샵 0951번으로 보내주십시오. 유튜브에 신장식의 신장개업 검색하시면 라이브 방송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팟빵으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소식들 푸짐하게 준비했습니다. 신장식의 신장개업 밥상 들어갑니다. 퇴근길 오늘의 뉴스를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옥석을 가리는 신장개업 뉴스 브리핑,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문화일보 이은지 기자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내일은 날씨가 많이 추워진다고 하니까요. 네, 오늘은 뭐 그닥 추운 줄 몰랐는데 바람은 좀 불었어도 내일 금요일, 내일은 다들 건강부터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선대위 최후 통첩, 주접 이 두 단어로 라임이 많은 예, 것 같은데. 최후 통첩, 주접. 예. 거친 말들이 정말 오고 갔습니다. 네. 거친 생각과 불안한 눈빛과 그걸 지켜보는 국민들의 눈이 있습니다. 자, 오늘 기싸움 계속되고 있는데 김 전 위원장 결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어떤 얘기들 오고 갔나요? 네, 오늘 윤석열 선대위가 총괄 선대위원장직을 공석으로 둔 채 인선을 발표했습니다. 네. 윤석열 후보는 오늘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선거운동이 더는 지체돼서는 곤란하다면서 외부 영입 인사는 순차적으로 모시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어제 방송 중에였죠. 윤 후보는 어젯밤 김 전 위원장과 회동을 했지만 또 결론을 짓지 못하면서 더는 지체할 수 없다는 판단하에 선대위를 가동시킨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어제 두 분이 회동을 가졌지만 또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하면서 오늘까지 김종인 원톱 합류를 놓고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윤 후보 측이 오늘 김 전 위원장의 조건 없는 선대위 합류 선언이 없으면 끝이다 라면서 최후 통첩을 했는데요. 그래서 사실상 오늘이 최종 결정의 날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 후보 측의 한 인사는 오늘 한 언론에 김 전 위원장이 조건 없는 합류 의사를 밝혀와서 어제도 권성동 사무총장이 찾아간 것이다. 또 윤 후보와도 회동을 가진 것인데 만나면 말을 바꾼다. 그래서 이제 본인들도 한계에 달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러한 보도가 나가자 오늘 오후에 또 기자들이 김종인 전 위원장을 찾아갔는데요. 김종인 위원장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보니까 나한테 최후 통첩을 했다고 그러던데 주접 떨어놨던데 잘 됐다 그랬다 라면서 오늘로써 끝을 내면 잘 된 것이다 라고 응수를 했습니다. 뭐 언제 결정을 내리시는 거냐, 합류를 안 하겠다는 뜻이냐 등등 기자들의 질문에는 그건 내 마음이다. 시간이 해결할 테니까 시간 가는 걸 지켜보라고도 했습니다. 이게 사실 저희가 이제 3주째 지켜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국민들이 지금 3주째 지켜보고 있는데 결론이 오늘 안 났다고 이제 보도들은 많이 나오고 있지만 사실상 오늘 이제 결론이 나는 거라고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헤드라인들은 대부분 이제 개문 발차라고 해가지고 문을 열어놓고 일단 기차를 출발시킨다. 문 닫고 출발한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발차입니다. 이거는 문을 열어놓은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제 사실은 어제 그렇게 총 책임자급의 정치인 두 사람이
이 저녁 식사를 한다는 거는 원래 같으면 이제 이 정상회담과 같은 거라서 실무 협상은 다 끝난 상태로 도장 그렇죠. 찍기 위해서 만나는 거거든요. 그렇죠. 보통 그걸 기대하는 건데 끝나고 나서 오히려 김종인 전 위원장의 태도가 더 강경해졌고 오늘 아침에는 사실상 이거는 뭐 주접이라는 단어까지 나온다는 거는 사실 정치권에서 좀 상상하기 쉽지 않은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상대가 대선 후보기 때문에요. 그리고 만약에 선대위에 합류를 한다 그러면 본인이 이제 대통령으로 만들려고 하는 사람을 상대로 주접까지 나온다는 얘기는 굉장히 좀 이 파열음이 크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당분간은 김종인 위원장이 합류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전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지만 다만 이제 저는 이제 한 가지 좀 꼬리를 좀 남겨두고 싶은 게 오늘 김종인 위원장의 말 중에 시간이 해결할 테니까 시간 가는 걸 지켜보라라고 했습니다. 자, 시간이 뭘 해결해 주느냐?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을 해결해 줄 것이다. 김종인 위원장을 위해서 그러면 이제 지지율이 빠질 때 자신이 구원투수로 합류할 가능성 이걸 지금 열어놨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축구에서 후반전 뭐 한 30분, 15분 남겨두고 조커 투입 뭐 이런 거. 그렇죠. 네, 그걸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조커가 효과가 있을 거냐? 효과가 있을 수도 있고 작년 2020년 총선처럼 효과가 없을 수도 있고 이건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문 닫고 출발하는 것 같은데요. 예. 어쨌든 저는 오늘 조선일보 사설을 눈여겨봤습니다. 72세 선대위. 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합류를 하면 네. 3김의 평균 연령이 72세다. 72세 선대위로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죠. 손절각. 네. 네, 저는 일단 네. 그렇게 읽히던데. 네, 그래서 오늘 신인규 부대변인도 적극 공감한다면서 그 사설을 페이스북에 첨부를 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요. 예. 자, 이 플랜 B 얘기 나왔어요. 특히 이준석 대표가 플랜 B 얘기를 했는데 당대표가 얘기를 했는데 사무총장 권성동 총장이 바로 받아칩니다. 네, 맞습니다. 네. 네, 오늘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한 라디오 방송에서 뭐 물론 본인은 김 전 위원장 같이 검증된 지휘관의 조력을 받는 것은 언제든 희망한다면서도 오히려 이제 후보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만약 김종인 위원장으로 모시지 못하면 김병준 위원장을 포함해 다른 인사를 총괄 선대위원장으로 세워도 좋다는 의사를 전했다는 건데요. 이제 김 전 위원장이 여건이 되지 않으면 플랜 B가 있다라는 의사를 이제 전달을 한 겁니다. 이에 대해서 권성동 사무총장은 왜 지금 그런 이야기가 나오냐면서 발끈하셨는데 주말 동안 김 전 위원장 합류를 위해 노력을 해야 한다고 일축을 했습니다. 또 김 전 위원장을 모시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까지 벌써 언급을 하면 안 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제가 한 정당의 사무총장을 해봤는데요. 네. 사무총장의 대표 말을 이렇게 이런 지하에 디스를 하는 경우는 저는 못 봤습니다. 지금까지. 사실 그리고 이제 이 말이 오가는 거를 좀 해석을 해보자면 이준석 대표야말로 김종인 위원장을 모시는 거에 대해서 가장 좀 강력하게 의지를 그럼요. 갖고 있었는데 오늘 이제 플랜 B 얘기를 직접 했다는 얘기는 사실 이제 포기했다는 얘기에 좀 가깝습니다. 네. 근데 이제 권성동 사무총장의 얘기는 뭐냐면 그 얘기를 왜 벌써 하냐? 너무 급하게 말을 꺼내냐? 이런 눈치를 준 셈이 되는 거고요. 네.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당대표한테는 할 수 없는 얘기긴 한데 네. 오늘 있었던 인선의 내용을 보면 이게 왜 이렇게 돌아가는지를 좀 뭐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네. 이제 본부장급에 대한 인선 발표를 했는데 이 라인업이 사실 어마어마합니다. 네. 원희룡 전 제주지사, 권성동 사무총장을 비롯해서 그리고 이제 주호영 전 원내대표 이런 이름들이 본부장급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분들이 다 대선 후보급이거나 당 대표급의 인사들이거든요. 원내대표 다 그렇습니다. 원내대표를 네. 지냈거나 당대표에 도전을 했거나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도 거기에 홍보전략본부장으로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직 대표가 본부장급이 됐다는 얘기인 거고 사실 본부장급이라는 건 아시다시피 총괄선대위원장 밑에 공동선대위원장들이 쭉 있고 그 아래에 실무를 책임지는 본부장들이 들어가는 구조거든요. 원래 이제 네. 대선 캠프라는 게. 그런데 거기에 당 대표급들이 포진해 있다는 얘기는 윤석열 후보를 중심으로 해서 사실상 일렬 정도로 줄을 세운 겁니다. 장제원 의원이 이게 그 김종인 위원장을 모시고 오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그 해석이 모호한 원탑은 후보님입니다. 네. 했던 바로 그 이야기가 실현이 된 오늘 거죠. 현실화된 겁니다. 네. 예, 현실화된 그렇기 거라서. 때문에 아마 예. 이제 뭐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전체적으로 너무 무겁다라는 좀 그 걱정도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관련해서 당내에서 그 임승훈 국민의힘 대변인 또 신인규 국민의힘 상근 부대변인
이분들이 소위 나는 국대다 이때 뽑힌 분들이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임승호 국민의힘 대변인은 어제 이제 페이스북에 솔직히 요즘 당 상황을 보고 있으면 답답하다. 불과 몇 개월 전만 해도 활력이 넘쳐나던 신선한 엔진이 꺼져가는 느낌이라고 공개적으로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래서 임 대변인은 이제 최근 선대위 구성 과정이 진정으로 당원들과 국민들의 감동을 주고 있냐고 생각하냐 의문이 든다면서 매일 선대위 명단에 오르내리는 분들의 이름이 어떤 신선함과 감동을 주고 있는지 의문이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이 황금 같은 기회를 그저 흘려보내는 게 아니냐라고 토로를 한 겁니다. 또 이제 신인규 상금 부대변인도 오늘 페이스북에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경험과 경륜은 물론 존중을 하지만 지금은 창의적인 대안과 발빠른 변화와 혁신이 필요하기 때문에 과연 메머드급 경륜형 선대위로 그것이 가능할까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게 이준석 키드란 말이에요, 두 사람 다. 그렇죠. 네. 네. 오늘 나온 선대위 인선을 보면 사실은 이제 이준석 체제 이후에 당의 이제 변화를 시도했던 노력들이 사실상 없어지고 이제 기존의 질서로 이제 회귀하는 것 같은 느낌을 이 신진 대변인들한테는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그거에 대한 이제 걱정일 것 같고요. 당장 뭐 본인들을 뽑아 올렸던 이준석 대표부터가 벌써 본부장급으로 사실상 이제 격화된 상태라 당 내부에서는 그 부분을 조금 더 걱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과연 이제 이재명 선대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메머드급 선대위를 꾸렸다가 그 문제점을 인식을 하고 지금 되돌리고 있는 중인데 윤석열 선대위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양쪽 다 신선한 얼굴들은 아직까지는 보이지 않습니다. 네. 예. 어떻게 국민들에게 상큼하고 신선하네, 기대해 볼 만하네 라는 느낌을 줄 수 있는 추가 인선을 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는요. 잠시 후에 국민의힘 임승호 대변인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재명 선대위 첫 당직 인선을 했어요. 사무총장에는 김영진, 전략위원장에 강훈식 등 임명했고 그다음에 선대위도 전쟁 시 그 위기 상황실 더 워룸 선대위를 꾸리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네요.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당 사무총장인 김영진 의원 그리고 전략기획위원장인 강훈식 의원을 임명을 했는데요. 이 후보가 최측근 인사를 당 핵심에 배치한 것으로 친정체제 구축에 나선 것이라는 풀이가 나오고 있습니다. 재선인 김 사무총장의 경우는 2017년 대선 경선 때도 이 후보를 도왔던 최측근 인사로 이 후보의 측근 그룹인 7인회의 핵심 면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김 사무총장이 이제 당 살림살이를 맡게 되면서 이 후보의 당 장악력도 높아질 것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오늘 임명 후에 직후에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제 의사결정 구조를 단순화해 신속 기동체제로 선대위를 개편하겠다고 밝히고 위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상황실인 워룸을 언급을 했는데요. 이 같은 선대위 개편안은 이르면 29일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네. 두 가지를 좀 볼 필요가 있는 게 사실 사무총장 자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이미 이제 국민의힘에서 먼저 논란이 한번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대선을 지휘할 때 결국 금전 출납을 최종 결정하는 권한이 이제 사무총장한테 있기 때문인데 내부에서는 그런 고민도 있었던 모양이에요. 이제 김영진 위원이 재선이기 때문에 사무총장은 보통은 이제 3선 이상급의 이제 중진 의원들이 많이 맞는데 민주당 같은 이제 거대 정당에서 보통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거에 비하면 지금 강훈식 그 본부장도 이제 그 재선급이고요. 그런 거 생각하면 이재명 선대위에서는 이제 뭐 선수나 이런 어떤 정치 경력이나 이런 것보다도 이제 기동성이나 후보와의 어떤 파트너십 이런 거를 좀 더 이제 무게 두겠다는 신호로 일단 읽히고 네. 저희가 이제 방송에 들어오기 한 3, 40분 전쯤에 또 이제 속보로 하나 나온 것이 우원식, 조정식, 박홍근 선대위의 이제 일명 3인방입니다. 그렇죠. 네, 선대위원장급의 이제 이 세 명의 이제 그 중진 의원들이 전격 사퇴를 선언하고 지역구로 내려가서 후보 당선을 위해 뛰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그 동안에 이제 선대위 내부의 파열음의 어떤 배경으로 지목이 되었던 소위 말하는 경기도 출신의 인사들과 이 서울시 출신 인사들 간의 어떤 알력 뭐 이런 것들이 갈등의 요인으로 많이 얘기가 되었었는데 어떻게 보면 그 대표 주자들이었던 사람들이 이제 스스로 직을 내려놓음으로써 이재명 후보의 어떤 짐을 좀 덜어주려고 하는 이런 이제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정식 그리고 한 분이 우원식, 조정식, 박홍근 선대위원장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 효과 겉으로 보기에는 그 김영진 사무총장이
친정체제 강화다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데 네. 우원식, 조정식, 박홍근 세 사람이 사퇴를 했다는 거는 사임을 했다는 거는 이게 친정체제로 해서 우리 편끼리 이재명과 가까운 사람들 편끼리 선대위 짜서 선거할 겁니다라고 하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조치. 그렇죠. 그리고 나도 지역으로 내려가는데 모든 의원들이 전부 다 지역에 가서 득표 활동에 발벗고 뛰자라고 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원식, 조정식, 박홍근 이게 누가 뭐래도 이재명 선본에서 지난 경선 캠프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분들이잖아요. 이 세 사람의 국회의원 선수를 합치면 10선이 넘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경량화를 하겠다는 어떤 의지의 표현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매달 마지막 주 목요일이 헌법재판소에서 여러 가지 결정을 하는 날인데요. 맞습니다. 매달 한 번씩 하는데 윤창호법이 헌재에서 위헌 결정을 받았습니다. 네, 사실 윤창호법은 입법 당시부터도 좀 위헌 논란이 컸던 법이기도 한데요. 헌법재판소는 오늘 전주지법 군산지원이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가중처벌을 하도록 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은 위헌이라며 제청한 위헌법률 심판 사건에서 7대2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네. 이 윤창호법은 2018년부터 시행이 됐는데요. 기존에는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해서 적발이 되면 처벌하도록 했는데 2회 이상으로 기준이 강화됐죠. 징역 1년에서 3년 또는 벌금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에서 징역 2년에서 5년 또는 벌금 1000에서 2000만 원으로 처벌 수위도 높인 겁니다. 이제 이를 제청한 법원은 윤창호 법 조항이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난다고 봐서 이제 제청을 한 것인데 헌재는 가중처벌의 필요가 없거나 또는 죄질이 가벼운 음주운전까지 가중처벌하도록 한 것은 책임과 형벌 간 비례 원칙이 위반된다면서 오늘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만 두 분이 반대 의견을 내셨는데요. 이선의 문형배 재판관은 이제 윤창호 사건을 계기로 오히려 증가하는 음주운전 사고를 감안해 재범을 엄히 처벌해서 범죄 예방하려는 그런 고려에 따라서 입법이 된 것이다. 그래서 국민 법감정을 반영해 재범 음주운전자의 가중처벌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며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네. 일단 헌재 결정 내용을 보니까 이제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처음에 음주운전을 하고 나서 10년 뒤에 다시 적발이 됐다. 그런 경우에 이거를 가중처벌할 수 있느냐. 반복적으로 하는 사람으로 봐서 네. 가중처벌하는 게 맞느냐. 그러니까 최소한 뭐 3번 이상쯤은 해야 이 사람 반복적으로 하는 사람이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는데 한 번 하고 10년 뒤에 두 번째 적발이 됐다면 이것은 반복적이냐 상습적이냐 이제 이런 얘기를 좀 우려를 한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윤창호법이라는 게 음주운전의 재범을 막는 게 이제 목적인데 그 재범 목적이라고 하기에는 행정당국에서 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주로 이제 처벌에만 강하게 처벌하는 데에서만 초점을 맞추는 게 충분하냐 이제 이런 고민이 좀 담겨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형사정책적 고려에 따라서 많은 부분이 입법이 되기는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형사정책을 어떻게 운영하고 죄와 벌을 어떻게 운영하는 게 좋겠느냐라는 것에 따라서 많이 입법을 하기는 하는데 또 이것이 기존의 다른 법과의 균형을 그렇죠. 고려치 않을 수 없고 그런 부분들을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비례원칙 위반이나 과잉금지 원칙 위반이나 동전의 양면이니까요. 자, 손혜원 의원이 목포 투기했다. 그러니까 목포 시장으로부터 시로부터 비밀 정보를 자료를 받아서 투기했다. 해가지고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하고 명의신탁 그렇죠. 위반 이 두 개, 자기 부동산을 조카 이름으로 한 거다. 근데 이거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무죄 2심에서 무죄 났네요. 네, 맞습니다. 이제 목포시 도시재생사업 자료를 받고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혜원 전 의원이 오늘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이 됐습니다. 앞서 1심에서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는데 2심은 일부를 무죄로 이제 보고 벌금 100천만 원을 선고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러한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관련 부동산을 매입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실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가 이제 투기 여부를 가리는데 핵심적이었는데 그렇죠. 이게 이제 무죄가 나왔고요. 네. 그리고 이제 조카의 명의로 이제 부동산 실명법을 위반했다는 것만 이제 유죄가 나왔기 때문에 대법원에서도 상당히 좀 이 고민이 많아질 것 같은 부분이 좀 보입니다. 네네. 이거 저희 오늘 언론 쭉 다 봤는데 이 사건을 처음으로 제기했던 SBS만 2심에서도 유죄 이렇게 타이틀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일부 유죄인데. 네, 일부 유죄, 일부 무죄 이렇게 된 거고. 굉장히 판결의 성격이 바뀐 거잖아요. 완전히 바뀐 겁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1980년 개헌포고령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고 전태일 열사의 어머니 고 이소선 여사의 재심이 있었어요. 검찰이 무죄 구형했습니다. 이거 흔치 않은 일입니다. 그 이문정 검사 같은 경우는 재심에서 무죄 구형했다가 징계 받았었거든요. 검찰은 무죄 구형을 잘 안 하는데 이소선 여사에 대해서는 무죄 구형을 했다. 전두환 씨 장례가 치러지고 있는 상황에서 들려온 소식이네요. 12월에는 선고가 나올 예정입니다. 자, 지금까지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문화일보 이은지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재산에 무슨 미련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계시는 연희동 집 이 안채와 두 아들이 결혼해서 살고 있는 바깥채, 이 재산은 정부가 국민의 뜻에 따라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목소리가 생생히 기억이 납니다. 본인은 하면서 항상 이야기하셨던 분인데요. 1988년 11월 5일 50 청문회 당시 전두환 씨가 대국민 사과문을 통해서 밝힌 내용입니다. 그런데 현재 전두환 씨의 미납 추징금이 970억 원대인 것으로 드러났고, 이게 이 970억 원 도대체 어떻게 추징할 수 있을지, 추징 못할 거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차명재산 있는 거 아니냐,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차명으로 돌려놨다면 이거는 추징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법률상의 견해들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전두환 씨의 차명재산, 숨겨진 재산을 계속해서 추적해왔던 뉴스타파의 한상진 기자 연결해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자, 전두환 씨 차명재산, 숨겨진 재산, 이거 취재하게 된 계기가 무엇이었는지요? 취재한 계기가 별다르게 있는 건 아니고요. 네네. 저뿐만이 아니라 그 전두환 씨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은 기자들이 그동안 취재를 해왔고, 네네. 그리고 제가 지금 몸담고 있는 이 뉴스타파는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역사적 진실을 좀 바로잡고 여러 일반 언론들이 그동안 좀 간과해 왔거나 시간이 많이 들고 그리고 고생스러워서 그 마음껏 취재하지 못했던 분야들을 제대로 한번 해보자, 이런 취지로 만들어진 언론사이기 때문에 네네. 저희는 자연스럽게 시작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네. 2013년에 저희 뉴스타파가 이제 생긴 지 얼마 안 됐을 때 네. 이 조세 피난처에 전두환 씨의 큰아들 전재국 씨가 이 테이퍼 컴퍼니를 설립해서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 저희가 알게 됐고, 이제 그런 또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전두환 취재는 당연히 저희가 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때 그 전재국 씨 페이퍼 컴퍼니 취재한 이후에 네. 그 추징금 원래 한 2,200억 된 거 중에서 일부가 일시에 납부가 되지 않았었나요? 네, 그랬죠. 2013년 그 페이퍼 컴퍼니가 발견되기 직전까지 네네. 이 전두환 씨가 내야 될 2,205억 추징금 중에서 환수가 된 돈은 500억 조금 넘었었어요. 네. 네, 그러다가 그때 그 사건을 계기로, 그리고 이제 당시 대통령이었던 박근혜 씨도 이제 조금 거들기도 했고요. 네. 그래서 이제 검찰이 수사에 좀 나섰고, 수사에 나서니까 전두환 씨 일가가 스스로 납부한 돈도 있고, 검찰 수사로 이제 밝혀진 이제 차명 재산들도 일부 이제 드러나면서 한 500억 넘는 돈을 이제 한꺼번에 추징을 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 일 이후로 이 추징금이 한 1,000억 원대 정도로 이제 떨어지게 됐습니다. 예. 아니 그러니까 검찰이 약간 몸 정도 푸니까 500억 탁 내더라고요. 제 기억으로는 인상은 그랬어요. 몸 푸니까 500억 냈다. 네. 저 글러브 끼고 링에 본격적으로 올라갔으면은 연간이 더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때 취재하면서 느꼈던 부분은 어떻습니까? 들여다봤을 때. 저뿐만이 아니라 사실 그 당시 그 사건 저도 열심히 취재했었지만 네네. 그 사건 취재하던 기자들을 다들 허탈했죠. 그러니까 다른 거보다도 네. 아니 이렇게 간단하게 한두 달 수사하고 바로 이제 전두환 씨를 압박하니까 일가족들이 이제 돈 내겠다고 이제 하고 네. 지금까지 뭐 했냐. 네. 이렇게 간단하게 500억 넘는 돈을 추징할 수 있는데 그럼 지금까지는 뭐 하다가 이제서야 이렇게 수사에 나서는 것이냐. 이런 의문들 당연히 있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문제는 이제 그 이후죠. 네. 그 당시에 어쨌든 이게 검찰이 굉장히 큰 박수를 받았었거든요. 그랬죠. 근데 그 이후에 또 지지부진했잖아요. 또 지지부진했고 그 한 1,000억
이상 남았었던 추징금이 또 그 규모가 줄질 않고 계속 이제 거의 한 8년째 지금 왔고 아직도 뭐 1,000억 가까운 돈이 추징금이 아직도 남아 있으니까요. 네. 세간에 아들한테 현금화해서 다 준 거 아니냐. 그래서 큰 사업을 우리나라 출판사 중에서 거의 제일 큰 출판사 중에 하나죠. 네, 그렇죠. 예. 예, 시공사 다 알고 계시니까 시공사. 이거 설립 자금 어디서 났고 저도 기억이 나는 게 그 교대 담벼락 맞은편 쪽으로 서초동에 네네, 맞아요. 건물이 그 시공사가 설립되자마자 네. 뭐 건물 하나 건너 하나씩 시공사 간판이 붙었어요. 네, 맞습니다. 예. 예, 그거 어디서 났을까? 전재국 씨가 그런 건물을 사고 그런 부동산을 사고 출판사를 설립할 만한 종잣돈의 출처가 밝혀진 게 있나요? 이게 사실은 거기에서 이제 의문이 이제 출발을 하는 건데요. 네네. 전재국 씨가 시공사를 만든 게 1990년, 91년 요즘입니다. 네. 그런데 그 이전에 전재국 씨는 네. 무슨 사업을 한 그런 사람이 아니었고요. 그렇죠. 미국에서 공부하던 유학생이었어요. 네네. 예, 그런 유학생이 한국에 느닷없이 귀국을 해서 출판사를 만들었는데 불과 만들어진 지 한 3, 4년 사이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출판사로 성장을 하죠. 예.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출판사를 시작할 때부터 서울 강남 한복판에 이제 뭐 건물부터 짓고 뭐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저 자금의 출처가 어디서 나왔겠냐.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전재국 씨가 가지고 있던 그 시공사가 해외에서 굉장히 유명했던 고가의 뭐 이제 작품들 판권을 이제 사들이는 작업들을 막 진행을 하지 않습니까? 예. 이 돈들이 도대체 이 천문학적인 돈들이 들어갔을 텐데 이 돈들이 어디서 나왔겠느냐? 사실 이제 궁금증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고요. 네. 이거는 뭐 많은 분들이 이제 가능성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네. 이건 가능성이라고 보긴 좀 그렇고 뭐 네. 확증 수준이 아닌가라고 보는데. 확증 수준이다. 예, 전두환 씨로부터 물려진 재산, 이 돈이 아니었다면 이게 다른 방식으로는 아무리 설명을 해도 설명이 되질 않는 돈입니다. 예, 이게. 네, 그때 시공사가 처음 만들어지고 나서 그 아까 그 비싼 판권을 사들였다라고 하는데 시공 아트 뭐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미술 관련된 도록이나 굉장히 그렇죠. 비싼 책을 무슨 자선 사업, 공익 사업 하듯이 찍어냈어요. 많이 팔리지도 않지만 굉장히 가치 있고 비싸서 판권 못 사들여 왔던 다른 일반 출판사들이 이런 거 판권 그렇죠. 사들여가지고 맞습니다. 출판 막 했습니다. 네. 그래서 깜짝 놀랐죠. 우리나라에 이런 출판사가 공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출판사인가? 뭐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아마도 지금도 아마 40, 50대 분들은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시공 디스커버리 굉장히. 예, 디스커버리 총서. 예. 예. 굉장한 책들이었습니다. 나중에 뭐 시공 주니어 해서 아이들 책도. 예, 제가 그걸 다 성장사를 저도 다 옆에서 지켜봤기 때문에. 네. 뭐 이상한 소문도 많았습니다. 뭐 현금으로 월급을 줬는데 그 월급에서 또 현찰에서 무슨 흙냄새가 난다 이런 소문도 그 당시에는 돌아다녔고요. 90년대 초중반에는. 네, 그런 소문 많았죠. 예. 여튼 그리고 또 출판계에서는 보통은 사업하시는 분들이 그 매출액을 줄이거든요. 세금 때문에. 그런데 매출을 부풀려서 신고했다라는 의혹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당시에. 네, 맞아요. 예,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돈 굉장히 많이 벌고 있어요라고 해야 종잣돈의 출처를 추적을 받지 않을 수 있다. 의심을 덜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이유가 아니라면 잘 설명 안 되는 행태들이 좀 있었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뭐 그 당시에 시공사는 어쨌든 국민들에게는 어떻게 각인이 됐냐면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실력 있고 능력 있고 사회 공헌적인 역할까지 뭐 하는 문화기업 이제 이런 이미지가 이제 심어졌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네네. 자, 그런데 이 종잣돈의 출처 설립 비용이 도대체가 합리적 추론을 한다면 그 전두환 씨로부터 나오지 않았다면 공부만 하던 이 전재국 씨가 하기 어려웠다. 설립하기 어려웠다. 자, 전경환 씨 이야기도 있죠. 이분 그 전두환 씨 동생이고 새마을운동 뭐 이런 거 하시고 얼마 전에 이분도 돌아가셨는데 전경환 씨 페이퍼 컴퍼니도 확인이 됐었던 기억이 있는데 어떤가요? 이쪽은? 네, 최근에 뭐 이건 사실은 제가 주장은 아니고 이제 저희 뉴스타파가 이 국제 언론인 협회 그 ICIJ라는 곳하고 이제 공동으로 판도라 페이퍼스라는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나온 자료를 바탕으로 저희가 보도를 한 건데요. 어쨌든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전경환 씨가 단순하게 뭐 전두환 씨 동생인 전경환 씨가 해외에 페이퍼 컴퍼니를 가지고 있었다. 네. 이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네. 제가 볼 때는 전경환 씨는 사실은 그동안 전두환 씨가 은닉해놓은 비자금을 관리했다. 사명재산을 예. 관리해준 자금 은닉처 혹은 예. 이제 자금 관리인 중에 한 사람이다라는 의혹을 끊임없이 받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 본인이 전두환 정권 50 때부터 수많은 부정 비리에 연루가 돼서 감옥에도 갔다 오신 분이고요. 예. 어쨌든 이런 분이 그리고 현재는 제가 알기로는 뭐 지난 한 20년 사이에 무슨 대단하게 뭐 해외 뭐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야 될 만큼 무슨 경제 활동을 한 적이 없어요. 예, 경제 활동을 한 적이 없는 분이 저런 걸 만들었다라는 건 뭐 좀 의심의 눈으로 좀 봐야 될 필요가 충분히 있고 네. 한번 조사해볼 필요가 뭐 충분히 있는 문제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의미가 있다 이번 보도는. 네. 페이퍼 컴퍼니가 설립돼 있다. 버진 아일랜드인가요? 뭐 하여튼간에 그런 조세 도피처의 네. 페이퍼 컴퍼니가 설립돼 있다는 사실은 확인이 됐고. 그러면은 네. 이 페이퍼 컴퍼니를 왜 설립했고 이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서 어떤 돈이 유통됐는가? 네. 이거는 검찰이 됐든 뭐 해외 정보기관이든 빨리 찾아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뭐 검찰이나 국세청 같은 곳에서 좀 나서서 찾아봐야 될 문제고 단순하게 페이퍼 컴퍼니만 만든 게 아니고 네. 그 해외 계좌를 여러 개를 이제 개설을 했거든요. 이분이 이제 네. 그런 사실도 확인이 됐는데 그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고 그리고 페이퍼 컴퍼니와 돈을 오고 가기 위한 목적으로 보이는 해외 계좌를 만들었다면 어쨌든 이 계좌를 가지고 뭔가 활용을 한 게 있었을 거 아닙니까? 뭐 그러니까. 만들어 놓고 아무것도 안 하진 않았을 텐데. 그러니까요. 왜 좀 만들었고 조사해볼 필요가 예. 왜 만들었고 그 계좌를 통해서 오고 간 돈들은 도대체 출처가 어디냐? 이건 뭐 그렇죠. 예. 확인해 볼 수밖에 없고 확인하려고 작정을 하면 뭐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도 않아요, 사실은. 네. 2013년에 전재국 씨의 해외 페이퍼 컴퍼니도 뭐 같은 성격입니다, 사실. 네. 네. 자, 딱 생각하면 전두환 씨 생각하면 연희동 집이 굉장히 그럴듯하고 크고 무슨 성채처럼 보이기도 하고 네. 고급 주택이라는 게 그냥 딱 화면에 나오는 것만 봐도 예. 그런 느낌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연희동 자택도 환수에 응하겠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전재국 씨도 그렇고 본인도 그렇고 전두환 씨도 그렇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뭐 환수는커녕 공매하려고 했다가도 이게 공매도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 아닙니까 지금? 이게 연희동 자택 문제만 가지고도 뭐 몇 시간을 떠들어도 좀 할 말이 많은데 네네. 사실은 1988년에 전두환 씨가 50 비리가 터진 직후에 네. 스스로 환수에 응하겠다고 했었던 재산이에요. 맞습니다. 국가에서 알아서 처분해달라는 표현을 썼었죠. 전두환 네. 씨가. 근데 그 당시에 노태우 정권에서 이 집을 손을 대지 않습니다. 이제 이유가 뭐냐면 그 전두환 씨가 내놓겠다고 했던 연희동 자택을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당시 총무처에 있었는데 네. 이 당시 총무처 장관이 누구냐면 김용갑 씨예요. 예, 나중에 김용갑. 뭐 신한국당 이런 곳에서 이제 국회의원도 지내고 했었던 분인데 이분이 누구냐면 전두환 정권에서 민정수석을 했었던 분이고 네, 맞습니다. 본인이 또 육사 출신의 또 군인 출신입니다. 네, 굉장히 극우적인 근데 멘탈리티 갖고 계셨던 분이세요. 네. 그 나중에 이제 저희가 2년 전에 전두환 프로젝트를 처음에 시작을 할 때 네. 당시 총무처 문건을 저희가 이제 확인을 해보니 네. 뭐라고 적혀 있냐면 이 연희동 집 같은 경우에는 그 살고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환수 그러니까 내놓겠다라고 하는 뜻이 정확하게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은 환수하지 않는다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아니 왜 뜻이 확인이 안 되죠? 그러니까 여러 번 공개적으로 내놓겠다고 했는데 공개적으로 다 얘기를 했는데. 네네. 근데 이제 그 서류에는 그렇게 돼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애초부터 이제 환수할 의지가 없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2013년에는 이제 큰아들 전재국 씨가 뭐 연희동 자택뿐만이 아니라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들 다 모아서 아버님의 그 추징금 환수에 적극적으로 응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 이후에 그래서 이제 검찰이 이제 이거를 뭐 이제 경매 처분을 이제 넘기니까 뭐 이제 가처분 소송도 내고. 막 못하게 했어요. 법률상으로. 네, 그렇게 계속 대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보다 이제 몇 년 전에, 한참 전에 한 번 이제 이게 경매가 됐었어요. 근데 이제 경매로 나오고 나니까 그걸 누가 이제 낙찰을 받았냐면 전두환 씨의 처남이 이창석 씨가 낙찰을 받아가지고. 이창석 씨 오랜만에 얘기했네 또. 네네. 자기 누나하고 매형이 이제 다시 살게 또 해주고 또 이런 일도 있고. 근데 또 문제는 또 이창석 씨 자체가 또 전두환 씨의 또 비자금 은닉을 했다라는 뭐 관리인이란 또 의혹을 또 받던 분이었고. 네. 이창석 씨는 전두환 정권 시절에도 무슨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신호등을 다 이창석 씨가 다 공급했다 이런 얘기를 들었던 사람이죠. 예. 네네. 자, 근데 이제 가족들한테 이렇게 차명 내지는 명의신탁 돼 있는 부동산이나 현금 차명으로 해서 현금이 가 있을 거다라는 여러 가지 추정을 하게 되는데, 자, 이 가족들 말고요, 가족 친인척들 말고, 뭐 측근 내지는 뭐 이런 사람들 주변에 가족 친인척 이외의 사람들에게 명의신탁 내지는 차명으로 은닉된 재산 짐작되는 게 좀 있나요? 일단 두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예.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잊어버리셨을 겁니다. 이제 97년에 나온 역사 바로 세우기 재판. 예. 그 판결문을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전두환 씨가 재직 기간 동안, 그러니까 대통령 재직 7년 동안 기업으로부터 부당하게 뜯어간 돈이 한 1조 정도 돼요. 그때 1조. 시가로. 그때 시가로. 예. 근데 이제 그 중에서 2,800억 정도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그 정도를 자신의 최측근과 그 친인척들 명의로 차명 채권 형태로 이제 관리를 합니다. 네. 그게 이미 이제 97년도 판결에서 확인이 돼요. 네. 그랬는데 추징금이 2,200억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 2,800억 차명 채권도 이제 관리되어 있는 게 확인됐는데도 그것도 제대로 환수를 못한 것이고요. 네. 지금 상황에서 이제 또 어떤 얘기를 또 들을 수 있냐면, 전두환 일가가 지금 벌이고 있는 사업들은 주로 이제 큰아들 전재국 씨가 벌이는 사업이 이제 대부분인 것으로 이제 파악이 되는데, 전재국 씨가 소유하거나 운영하고 있는 회사들이 대략 10개 안팎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꽤 많네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평소에는 이걸 이제 부를 명칭이 딱히 없어서 전두환 그룹이라고 부릅니다. 전두환 그룹이요? 예. 근데 전두환 그룹 계열사가 한 10개 정도 이제 남짓되는데요. 네. 근데 이들 기업들 중에 뭐 어떤 기업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은 이제 전재국 씨가 안 갖고 있습니다. 시공사 이제 다른 곳에 넘어갔는데, 과거에 본인이 갖고 있던 시공사나 이 도서의 판매를 담당하는 뭐 북플러스 같은 회사 같은 경우에는 뭐 등기부등본을 떼거나 아니면 공시자료를 보면 전두환 일가가 뭐 거기에 대표나 이사 뭐 이렇게 맡고 있는 게 좀 확연히 드러납니다. 근데 그 이외에 이제 다른 회사, 이제 일반 이제 국민들께서는 잘 모르시는 이제 작은 회사들이 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출판사들도 있고 무슨 문화기업도 있고 무슨 뭐 방송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는 기업도 있고 여러 개가 있는데, 이들 회사들 중에 어떤 것들은 부동산 법인 등기부등본을 떼거나 공시자료 같은 것들을 보면 이 전두환 씨 일가가 이 사업체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경영권을 갖고 있다라는 흔적이 전혀 없는 경우가 많아요. 아, 그래요? 이유가 뭐냐면 지금 한 20-30년 동안 이제 전재국 씨가 여러 이제 사업을 하면서 전재국 씨에게 차명을 빌려주는 측근들이 한 20-30명 정도가 있어요. 아, 20-30명. 예. 한 20-30명 정도 되는 분들이 돌아가면서 전재국 씨가 사업을 할 때마다 명의를 빌려주고 혹은 대표를 맡아주고 감사를 맡아주고 이사를 맡아주고 이럽니다. 그런데 그런 회사들의 이제 소유 구조를 어렵게 확인해 보면 뭐 전재국 씨가 뭐 지분의 상당 부분을 갖고 있고 뭐 아들과 딸이 지분을 갖고 있고 뭐 이런 가족 기업인 경우가 많아요. 저희가 이제 제가 계속 이제 수년에 걸쳐 취재를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차명을 빌려주고 특히 이제 전재국 씨가 뭐 남모르게 뭐 부동산 사업 같은데 이제 수백억짜리 부동산 사업에 이제 뛰어들거나 아니면 전국적인 뭐 규모로 키울 요량으로 뭐 프랜차이즈 고깃집 같은 걸 내거나 이제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럴 때 만들었었던 법인들에는 이제 뭐 전재국 씨나 뭐 전두환 일가가 아무것도 등장을 안 하는데, 그러면 거기에 이 명의를 빌려준 분들, 이런 분들이 결국은 전두환 씨 일가가 하는 사업들의 뭐 차명, 재산 혹은 무슨 뭐 이런저런 일들을 도와주는 조력자들이 아니겠냐. 뭐 이건 합리적으로 충분히 추정이 가능한 거니까요. 예, 전두환 일가와 명의신탁 재산 내지는 차명 재산에 대해서 분쟁이 일어날 소지가 없지 않아 보이는데요. 어떻게 또 전두환 일가가 그런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 단도리를 해놨을지는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환수 방법까지 말씀을 한번 나눠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다 돼서 환수 방법 부분은 내일 저희들이 신장기업 김과장에서 변호사들과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 기자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뉴스타파의 한상진 기자였습니다. 매주 목요일 한 주간 외신을 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유가, 우리나라도 유가 막 올라가가지고 얼마 전에 세금 깎아주는 바람에 1,600원, 1,700원대로 기름값이 내려갔는데요. 유가 인상 대처하기 위해서 전략 비축률을 방출하자 미국을 비롯한
6개국이 유가 인상 대처하기 위해서 이런 대책을 내놨습니다. 그렇습니다. 전략 비축유라는 게 석유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는 뭐 유사시에 대비해서 좀 남겨두는 물량이잖아요. 비축해두는 물량인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3일에 유가 인하, 전 세계 공급 부족 대응을 위해서 비축유 5천만 배럴 방출을 미국에 지시를 했습니다. 네. 지금 비축유 방출은 미국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인도, 일본, 영국, 중국이 이렇게 동참을 할 예정인데요. 네. 다 주요 에너지 소비국들이고요. 미국이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역대 최고 수준인 5천만 배럴, 영국이 150만 배럴, 인도가 500만 배럴을 방출하겠다라고 계획을 밝혔고요. 한국과 중국, 일본은 아직 구체적으로 방출 규모를 밝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예전에도 미국의 걸프전 때 허리케인 카트리나 사태, 리비아 내전 때 3번 다 전략 비축유를 방출했던 적이 있는데요. 예전에는 국제에너지기구가 주도를 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지니까 국제사회가 좀 공동으로 대응해보자라고 미국이 요청을 해서 이렇게 나머지 국가들이 동참을 하는 방식으로 예전과는 좀 다른 방식입니다. 네. 아무래도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졌기 때문인데요. 그렇네요. 예, 유가가 급등하니까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네, 유가 급등하면 지지율 급락합니다. 그렇습니다. 미국에서 최근에 유가가 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거든요. 인플레이션의 주범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미국민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방출을 한다고 해도 고유가를 억제하는 데는 결정적으로 영향을 못 미칠 것이다. 시장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왜 그런가요? 세계 하루 원유 소비량이 1억 배럴을 넘고 있는데요. 네. 6개국이 방출하는 비축유를 다 모아도 6,500만에서 7천만 배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하루치도 안 되네. 하루치도 안 되니까 그래서 큰 영향은 끼치지 못한다. 그래서 실제로 미국이 비축유를 방출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바로 유가는 급등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래도 의미는 있다라고 좀 찾아보면 국제사회가 인플레이션에 공조하기 시작했다. 이 점을 좀 의미 있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워낙- 중국이 또 동참을 했으니까. 네. 네, 미국하고 중국이 또 동참을 할 수 있는 분야도 있네라고 여기서도 좀 중점을 네, 둘 수 있을 네. 것 같습니다. 어쨌든 미국은 바이든 대통령이 워낙 외교 통상 쪽에 오랫동안 일을 해서 그런지 뭐든지 좀 같이 하자. 네. 자꾸 그렇죠. 이렇게 모임 만들고 같이 네, 네, 하자 그렇죠.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계속해서 그러고 있는 네. 상황이죠. 자, 항상 뭐 이런 거 나오면 산유국들이 네. 어떻게 하느냐, 그 산유량을 네, 그 조절을 공급량을 해줘야죠. 늘리느냐, 뭐 네. 조절을 해주느냐, 뭐 이게 이제 관건일 텐데. 문제는 석유 수출국이고 오펙이 있고요. 비오펙 산유국들이 다 합해서 보이는 협의체 오펙 플러스가 있습니다. 근데 비축유를 방출한다고 미국이 계속 얘기를 하니까 생산량 증가 그러면 안 할 수 있다 이런 경고를 내놓고 있는 거예요. 워낙은 산유국들이 이제 코로나19로 많이 줄였다가 내년부터 산유량을 하루에 40만 배럴씩 늘리겠다 이런 방침을 세워놨었거든요. 그런데 네네. 이 결정을 그러면 뒤집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여기에다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재봉쇄에 들어간 국가가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가를 좀 원하는 그런 수요량이 줄어들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산유국들이 이게 증산을 할 만한 그런 요인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렇네요. 예, 일단 다음 달 2일에 오펙 플러스 회의가 열리는데 네. 여기서 그럼 어떻게 이 사람들이 결정을 할 것인가 여기에 주목을 지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아, 뭐 그 세금을 조금 내려가지고 우리나라 네. 또 그 석유값이 조금 내려가긴 했는데 네. 근본적으로 이렇게 미국과 산유국 사이에 이런 갈등이 생기면 항상 너무 불안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네. 자, 중국으로 가볼게요. 중국 테니스 스타 펑사이와 장가오리 전 부총리 네. 둘 다 언론에서 그 미투 이후에 그렇죠. 그 펑사이의 미투 이후 장가오리 전 부총리에 대한 미투 거의 뭐 가스라이팅 당한 것 같은 이런 느낌의 네네. 미투가 있었는데 둘 다 괜찮습니다. 잘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네. 언론에 보도가 된 거죠.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그 발표 이후에 한동안 펑샤이가 다 사라졌죠. 사라졌었잖아요. 네. 그래서 여자 프로테니스 측이 공식으로 이제 안전한지를 확인해라라고 지금 압박을 가했습니다. 중국 네. 측에 세계적인 테니스 스타들도 동참을 했고요. 무엇보다 국제올림픽위원회 IOC가 이러면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하면서 이제 파문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신변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장기화되고 중국 정부가 납득할 만한 설명을 안 내놓으면
국제사회에서 올림픽 보이콧에 힘이 실어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중국 관영 매체들이 펑샤이는 안전하고 잘 지내고 있다. 이런 사진하고 영상들을 갑자기 올리기 시작했어요. 네. 그리고 21일에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이 펑샤이랑 영상통화를 했습니다. 근데 펑샤이가 아주 해맑게 웃으면서 나는 베이징 집에서 안전하게 잘 지내고 있다. 사생활을 존중받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걸 IOC가 성명을 통해 발표를 했고 영상이 공개된 건 아니고 사진이 공개가 됐고 IOC가 그걸 잘 정리를 해서 성명을 통해 발표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히려 이거 잘했습니다가 아니라 IOC에 대한 비판이 오히려 쏟아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 뭐 안전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했다라고 IOC가 발표를 했지만 이거 중국 정부에 사실상 이용당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국제인권단체 휴먼 라이츠 워치가 이번 영상통화는 철저히 중국 정부의 통제 아래 이루어졌을 거다. 그래서 중국의 인권 침해에 대해서 IOC가 공범 역할을 한 것이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가 됐던 이제 발단이 미투 폭로였잖아요. 네, 펑샤이는 미투 폭로에 대해서 전혀 언급을 하지 않았고 바흐 위원장도 물어보질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문제가 있고 IOC는 펑샤이의 안전이 아니라 오직 올림픽 개최에만 신경을 쓰고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휴먼 라이츠 워치는 세계 각국 또 올림픽 후원사들에게 올림픽을 보이콧해달라 이렇게 지금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가오리 전 국무원 부총리가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맡았었거든요. 그래서 올림픽 개최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드러나서 지금 IOC가 중국을 도와준 게 아니냐. 그래서 IOC 바흐 위원장에 대한 비판도 더 커지고 있고요. 미국이 일단 외교적 보이콧 얘기를 꺼내니까 영국이 동참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오늘은 호주도 우리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안 그래도 지금 신장 위구르 문제나 홍콩 뭐 민주화 시위 탄압 같은 문제를 안고 있어서 올림픽 외교적 보이콧 얘기는 예전부터 나왔었는데 지금 펑샤이 문제까지 더해지니까 지금 올림픽 흥행에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다. 이건 중국 정부가 절대 바라지 않는 그런 결과거든요. 그래서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도 뭐 종전선언을 베이징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종전선언을 추진을 한다라고 하는 로드맵이 있었는데 지금 속도로 봐서는 베이징 올림픽 전에도 뭐 가능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도 들어요. 한미 간에 이미 문구에서 대부분 합의됐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니까요. 자, 다음 달에는 미국 주도로 민주주의 정상회의 개최되는데 대만 초청하면 당연히 중국이 반발하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중국 원칙을 내세우고 있는데 이걸 거의 국가로 인정해서 대만을 초청한 셈이기 때문에 하여튼간에 고단수라고 해야 될지 어떨지 잘 모르겠습니다. 바이든이 한번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전주현 외신 캐스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집에 가서 애 낳아봐. 이 말은 혐오 표현이다. 맞는 말일까요?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립니다. 혐오 표현은 말이나 표현이 여성, 장애인, 이주 노동자 등 약자나 소수자들을 향해 부정적 이미지나 편견을 부풀리고 소수자들이 겪는 차별을 고착화시키는 경우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기분 나쁜 표현을 모두 혐오 표현이라고 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여성들은 정말로 집에서 애나 봐야 했던 열등한 취급을 당했던 역사가 있고 지금도 그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 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애나 보라는 말은 여성에게는 혐오 표현입니다. 반면 남성들은 애나 보라는 말을 듣고 기분 나쁘게 느낄 수는 있어도 남성이라서 차별을 받는다거나 열등한 존재로 취급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래서 애나 보라는 말은 남성에게는 혐오 표현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수자, 권력을 가진 자에 대한 혐오 표현은 성립하는 것 자체가 무척 어렵습니다. 그것은 대체로 풍자의 영역입니다. 어제 오후 송파구청 맞은편 22층 건물의 초대형 스크린에 여성의 탈을 쓴 성소수자가 비열한 웃음을 지으며 여자 화장실로 들어가는 그림과 함께 여성들이 위험해집니다. 그래도 찬성하시겠습니까? 라는 광고가 상영되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이라는 단체가 게시한 광고입니다. 성소수자에 대한 명백한 혐오 표현입니다. 성소수자들을 향해 부정적 이미지나 편견을 부풀리고 소수자들이 겪는 차별을 고착화시키는 경우이기 때문입니다.
차별금지법은 반대와 비판을 금지합니다. 그래도 찬성하시겠습니까? 라는 문구의 광고도 상영되고 있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차별금지법은 차별과 혐오가 있을 때 인권위를 통해 시정 권고나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을 뿐입니다. 처벌 규정은 아예 없습니다. 이 혐오 광고, 거짓말 광고야말로 차별금지법이 필요한 이유다. 신장식의 오늘이었습니다.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가 개문 발차했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을 태우지 못하고 출발했는데요. 이 문이 닫힐 것인지 아니면 개문 발차한 문에 김종인 위원장이 올라타게 될 것인지 아직도 그 상황을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가운데 신선한 엔진이 꺼져가는 느낌이다. 줄다리기와 기싸움으로 시간을 버리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질문을 던진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임승옥 국민의힘 대변인인데요. 지금부터 직접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임승옥 대변인께서는 이준석 당대표 당선 이후에 나는 국대다, 나는 국민의힘 대변인이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대변인으로 입성을 하신 분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때 같이 상금 부대변인으로 함께 입성하신 분이 신인규 상금 부대변인. 예. 지금 상황을 보면서 답답한 심정이신가 봐요. 두 분 다 SNS에 글을 쓰셨더라고요. 뭐 그거 관련해서 이제 기자분들도 혹시 같이 이렇게 의논을 한 것이냐라고 물으시는 분들도 있던데요. 저도 네네. 사실 놀랐습니다. 뭐 제가 오랫동안 그런 얘기를 한번 할 시기가 있어야 될 것 같다라고 오랫동안 이제 지켜보다가 어제가 좀 시의적절할 때가 아닌가 싶어서 좀 목소리를 내봤는데요. 네네. 뭐 신인규 부대변인 같은 경우도 같은 생각을 공유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조금 답답하게 느꼈던 부분은 사실 이제 지역이나 주변의 친한 친구들의 말을 들어보면 네. 경선 이후에 조금 국민의힘이 우왕좌왕하는 것 같다라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네, 그걸 줄다리기와 예. 기싸움으로 시간을 버리고 있는 상황 이렇게 표현을 하셨네요. 예, 뭐 제가 특정 인물에 대한 어떤 비판을 하거나 그런 것이 전혀 아니고요. 네. 지금 지켜보는 과정에서 거의 2주가 넘는 시간 동안 제대로 된 선대위를 국민 앞에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과 당원들의 불만이 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누군가는 조금 한번 그런 목소리를 내주는 걸 터주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을까 했고요. 뭐 제가 크게 깜냥은 안 되지만 그래도 한번 목소리를 낼 사람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SNS에서 그냥 원론적인 얘기를 좀 해본 겁니다. 아유, 뭐 깜냥이 안 되시기는요. 경쟁을 통해서 대변인이 되셨고 네. 과거에는 당 사명이라고 흔히 대변인이 불렸으니까요. 충분히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 자격과 위치에 있다라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임승호 대변인이 20대이긴 하지만 5년차 정치인이시잖아요. 2017년 바른정당 청년 대변인부터 시작을 하셨기 때문에 충분한 내공을 갖고 계시리라 저는 믿고요. 자, 일단 개문 발차한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윤석열 그 후보 측의 핵심 정무 관계자 윤핵관인가 봐요. 옛날에는 당 핵심 관계자에서 당핵관 그러더니 뭐 그냥 출발한다 필요 없다라고 그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내치는 듯한 발언이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 주접 떨지 마라라고 김종인 위원장이 또 말씀을 하기도 하셨어요. 이거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보이십니까? 대변인으로서. 그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가장 컸어요. 사실 어제 글을 쓴 것도. 네.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내부적으로 봤을 때 윤석열 후보 본인은 어떤 김종인 위원장에 대해서 그런 식의 표현을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언론 보도를 통해 보시면은 방금 말씀하신 어떤 윤핵관이라고 표현되는 그런 관계자의 말을 빌려서 계속해서 김종인 위원장에 대해서 크게는 폄하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법한 워딩들이 최근에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김종인 위원장도 후보 본인의 발언이 아닌 것은 알고 있고 또 어제도 식사를 같이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윤석열 후보 그런 측근 그리고 익명성을 이용해서 김종인 위원장에 대해서 약간 비난성의 발언을 하고 선대위가 꾸려지는 과정에서 해를 끼칠 수 있는 발언들이 계속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그런 핵심 관계자라고 불리는 그런 분들이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또 윤석열 후보가 뭐 어제 오후에는 뭐 김 박사님이라고 얘기는 하긴 했지만 오전에는 예. 또 그 양반 기자들이 가서 취재 좀 해보세요. 속내가 뭔지. 이게 굉장히 언짢은 표현을 직접 하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결과적으로는 플랜 B, 김종인 없는 선대위라고 하는 플랜 B가 가동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예측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플랜 B 가동되고 있습니까? 플랜 B라기보다는 사실 오늘 이준석 대표도 언급을 했듯이 네. 김종인 위원장이 끝내 고사를 한다면 저희 당 입장에서는 최대한 빨리 선대위를 꾸려야 되는 것이 사실이고요. 네. 김종인 위원장은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임은 분명한 것이지만 네. 그분의 의지가 확고하다고 한다면 이후에 있을 인선에 있어서 김종인 위원장이 등판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으니 현재 하루빨리 선대위를 김종인 위원장이 없더라도 꾸려서 그런 부분에 있어 정책과 비전을 보여주는 것이 우선일 거라는 이준석 대표의 언급에 저도 동의를 하는 편입니다. 네. 그래서 김종인 위원장을 배제하겠다라는 표현은 전혀 아니라고 저는 해석하고요. 다만 김종인 위원장이 어떠한 이유에서든 합류가 어렵다라는 의사를 표시하신다면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당연히 대비를 하고 있어야겠죠. 네. 그러니까 뭐 축구로 보자면 스타팅 멤버가 안 된다면 나중에 히든 카드나 조커로 투입될 수도 있다. 예, 뭐 그렇게 해석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네, 선발 투수 아니고 구원 투수로. 근데 난 당 바깥에서 외부에서 돕겠다 이런 얘기 한 적 없다. 또 김종인 위원장은 또 딱 잘라서 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뭐 아무래도 최근에 있었던 과정에서 소위 말하는 갈등의 국면이 표현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도 하루빨리 지도부나 선대위 차원에서 김종인 위원장과 관련된 문제를 정리할 필요가 있고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과 당원들이 굉장히 많은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신인규 가까이 뭐 지내고 이야기도 많이 하신다고 하는데 신인규 상근 부대변인 페이스북에 인용해 놓은 조선일보 사설 이게 저는 굉장히 의미 있게 봤는데요. 소위 삼김 선대위는 평균 연령 72세 선대위다. 이거 가지고 국민들에게 무슨 감동을 줄 수 있겠느냐라는 사설을 인용을 해 놓으셨더라고요. 예. 그렇다면 김종인 위원장이 결합을 한다고 하더라도 72세 선대위 국민에게 감동 줄 수 없다. 이런 평가를 지금 조선일보 사설이 한 건데 김종인 위원장이 결합을 하든 안 하든 이게 그 선거 결과 내지는 선거 운동을 하는 과정에 뭐 큰 변화가 있을까요? 뭐 그 사설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읽어봤는데요. 네네. 그런데 단순히 나이를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저는 부적절하다라고 봅니다. 부적절하다. 예. 저도 어제 SNS 글을 이제 보도되는 걸 보면 제가 쓴 글을 보도되는 것이 보면 올드보이들을 저격했다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지만 저는 읽어보니까 꼭 그렇지는 않아서 그래서 신인규 대변인 부대변인 것까지를 포함을 해서 말씀을 제가 여쭙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특정 인물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네. 당연히 선대위가 꾸려지는 과정에서 중책을 맡았던 분들과 경륜이 있는 분들을 꾸리는 것은 당연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것은 김종인 위원장이 있든 없든 국민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선대위가 되어야 되고 그런 차원에서 메머드급 선대위를 꾸리지 않더라도 작고 단단한 조직을 가져가면 된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사실 민주당의 선대위를 보더라도 상당히 메머드급의 선대위를 꾸렸는데 지금 민주당의 과정들을 본다면 결국엔 다시 갈아엎는 형태를 보이고 있거든요. 다시 단출하게 효과적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저도 굳이 조직의 규모나 그런 것에 집착하기보다는 최대한 빨리 작고 단단한 조직을 통해서 국민들 앞에 그리고 당원들 앞에 저희가 이재명 후보에 맞서서 어떤 정책을 보여줄지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책이 중요하다. 그런데 국민들은 이제 선대위 인선된 것을 보고 이 가치나 방향 또 이미지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하잖아요. 근데 지금 6명의 본부장 쭉 그 발표가 됐는데 국민들이 보기에 신선한 사람은 없어 보인단 말이죠. 뭐 6명의 그 본부장 인선 분들을 보면은 개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훌륭한 역할을 하신 분들입니다. 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아놓고 보니까 있는 분들이고 다만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되는 이유는 일종의 어떤 컨셉을 가져갈지가 모호한 것 같아요. 사실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훌륭한 분들일 수 있지만 뭐 예를 들어서 민생이면 민생, 경제면 경제,
뭐 청년 정책이면 청년 정책, 어떤 비전과 컨셉을 가져갈지에 대해서 조금은 명확하게 국민들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는 것은 사실인 것 같고요. 다만 저도 SNS 글을 올리고 난 다음에 여러 군데에서 응원의 문자와 전화를 많이 받았는데 당 내에 그리고 선대위 내에 있으신 분들의 입장은 내부적인 어려움도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많은 인사들을 접촉을 했지만 거절당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선대위 내부의 의견이 통일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일단은 1차 선대위안은 최선의 안을 도출해낸 것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다만 저도 오늘 많이 문의를 해보니까 앞으로 있을 인선 과정에서 지금 비어있는 선대위 직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오늘 당원들을 비롯한 그런 쓴소리들을 많이 반영하겠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요. 앞으로 있을 인선에서 어떤 분들이 직책에 오르내리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임승호 대변인 선대위에서 직책 제안 받으셨나요? 저는 아직 없습니다. 아직 안 받으셨어요? 예. 여기 물밀듯이 몰려오던 청년들이 신기루처럼 사라지는 것 같지는 않으신지요? 라고 질문을 하셨어요. SNS에. 예. 우리 임승호 대변인도 혹시 사라지면 어떻게 되나 어떡하나 하는 걱정도 들고 우리 청년들이 진짜 잘 안 보이나요? 지금 당에서? 그 표현 같은 경우는 사실 조금은 제가 과하게 표현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과하다. 조금 더 세게 얘기하셔도 될 것 같은데.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김재현 최고위원께서도 공감을 한다는 표시를 하면서도 청년들이 많이 떠나간다라는 표현은 사실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는 발언을 한 걸 저 봤는데요. 충분히 일리 있는 지적인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준석 대표가 선출된 이후에 2030의 입당 러시에 이후에 최근에 있었던 탈당 러시들에도 저희가 분명히 주목해야 될 지점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러시 맞죠? 러시 아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건 사실이 아닌 것 같아서 제가 다시 여쭙습니다. 저희는 현실은 분명히 직시해야 된다라고 보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입당 통계 그것도 사실 책임 당원이 아닌데 입당 통계를 제시하면서 마치 떠나간 2030 청년들이 굳이 없어도 된다라는 시그널을 주는 것은 저는 부적절하다고 보고요. 자, 이렇게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신기루처럼 사라져서 전부 다 청년의 꿈, 그 홍준표 의원 그 플랫폼, 청년 플랫폼에 가서 놀고 있는 것 같아요. 서로 막 청문 홍답 이런 거 하면서. 많이들 가셨죠? 청년의 꿈 홈페이지를 저도 몇 번 들어가 보긴 했는데요. 홍준표 의원의 SNS를 봐도 거의 몇 천만 뷰가 나온다라고 하는 걸 보니 아무래도 홍준표 의원 개인에 대한 지지도도 있겠지만 청년들이 전체적으로 갈 곳을 잃었구나라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청년들이 민주당의 어떤 플랫폼이나 선대위로 가지 않고 저희 당의 홍준표 의원의 플랫폼에 여전히 남아있는 것은 아직까지는 청년들의 마음을 돌릴 기회가 여전히 남아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 저수지에 있던 청년들이 물꼬가 어느 시기에 어느 방향으로 트일 거냐 이거는 좀 지켜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이준석 대표하고는 자주 지금 소통하고 계시는 건가요? 격이 없이 소통하고 있고 최근에는 사실 지방 일정을 갈 때 이준석 대표와 많이 이야기할 경우가 있는데 최근에는 지방 일정이 별로 없어서 저도 얼굴을 뵌 지가 좀 된 것 같긴 한데요. 오늘 제 발언에 대해서도 이준석 대표도 공개적으로 언급을 해주셨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격이 없이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그러시던가요? 오늘 백브리핑 과정에서 그런 발언을 한 것은 잘한 것이다라는 평가를 해주셨고요. 제가 그런 SNS 글을 올린 건 비단 이준석 대표에게 칭찬을 받고자 하고자 올린 것은 아닙니다. 비슷한 사실. 생각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이런 글이 나오고 그런 평가도 나온 게 아닌가 싶은데. 저와 비슷한 생각을 공유하고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저는 선대위 안 자체에 대해서 조금 걱정의 표시를 한 건데 그 선대위 안에는 사실 이준석 대표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특정 인물들을 저격했다 이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말을 이렇게 많이 아끼시네요. SNS에 쓸 때보다. 결과적으로 지금 청년들은 아직 안 보입니다. 그리고 개인이 훌륭하다고 평가를 하셨지만 오늘 발표된 각 본부장들이나 김병준 또 김한길 또 김종인 위원장이 합류를 한다고 하더라도 72세 선대위라고 하는 말을 부정하기는 좀 어려운 형편인데 향후에 청년들을 선대위에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얘기를 후보나 후보 윤핵관 측으로부터 들은 바는 있으십니까? 아무래도 이준석 대표의 안에 대해서 굉장히 신뢰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최근에 소위 비단 주머니라는 것을 몇 가지 꺼내면서 AI 윤석열이라든지 아니면 유세차에 대한 방안도 네네. 많이 언급을 했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당 자체가 좀 바뀌어야 된다. 왜냐하면 저희가 유세차라는 플랫폼을 준비한다 하더라도 네. 정작 유세차에 올라갈 청년들이 없다면 네. 그것은 전혀 가동될 수가 없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 본인뿐만 아니라 선대위 자체가 청년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 네. 근데 당대표가 청년위원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예. 측면에서 윤석열 후보가 이준석 대표를 청년위원장 취급하는 거 아니냐라는 일부 언론의 평가도 있습니다. 뭐 저는 그런 해석은 전혀 동의할 수 없고요.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는 현재 상임선대위원장뿐만 아니라 미디어 홍보직의 자리에도 지금 있기 때문에 네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직책을 2개나 맡길 정도로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는 굉장히 많은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고 네. 특히 청년 문제에 있어서 이준석 대표가 몰고 왔던 바람을 윤석열 후보도 사실은 굉장히 많이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기존에 있었던 어떤 청년위원장직에 이준석 대표를 한정시키는 일은 저는 개인적으로 없을 거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국민의힘 임승호 대변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주간 회자된 화제의 말, 좋은 말, 나쁜 말, 이상한 말, 그중 최고의 말을 뽑는 시간 상근장엄급제. 입에 확실히 붙었습니다. 네. 미디어 전문 정상근 기자, 비유의 달인 MC 장원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 MC 장원은 뭐 네. 라디오만 틀고 유튜브만 틀면 보이던데 또 프로그램 하나 새로 시작하셨다고요? 제가 뭐 TBS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예. 네. TBS 유튜브 오리지널에 그 강유정 교수님과 함께하는 국회 앞 유정다방이라는 이제 프로그램을 새로 시작했어요. 그러면은 네. 강유정 교수님은 유정다방을 맡고 계시면 MC 사장님이시죠? 장원은 국회 앞을 맡고 계십니까? 국회 앞 다방의 알바생인 거죠. 알바생이요? 네. 그래서 그러시구나. 실제로 앞치마를 하고 이제 걸레질을 하고 있습니다. 커피도 나르고. 네. 그 역할이 제 역할입니다. 네, 그러게 네. 역사는 제대로 쓰셨나 모르겠네요. 예, 그럼요. 예. 알바비가 세더라고요. 괜찮은 다방이네요. 네. 자, 예. 혹시 못 보신 분들 있으시면 이 TBS 유튜브 채널에서 보실 수 있으니까요. 시간 나실 때 신장 기업 다 보시고 난 다음에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월요일 아침에 업로드 되는 거죠? 월요일 저녁 때. 저녁 때. 네, 저녁 8시에 라이브가 있습니다. 그럼 진짜 신장기업 딱 보고 월요일 저녁에는 그쪽으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간대가 딱 맞습니다. 겹쳤으면 제가 절대 할 리가 없죠. 감사합니다. 사회생활 기가 막힙니다. 네, 그러니까요. 진정성 없는 입에 발린 말 감사합니다. 진심입니다. 믿어주세요. 네. 자, 또 말을 한번 가봅시다. 자, 첫 번째 후보인데요.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전두환 씨 관련해서 민정기 전 청와대 공보비서관 전두환 회고록 실제 쓰신 분이에요. 네, 맞습니다. 이분 이야기인데 한번 음성으로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광주에서 일어나지만 그 당시 전 대통령이 공수부대를 배후에서 사실상 지휘했고 그래서 발표명령도 사실상 발표명령 하신 거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사죄하라 그런 뜻 아닙니까? 근데 그건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나한테 질문하는 사람들 기자 아닙니까? 기자라 그러면 기사 쓸 때도 육하원칙에 따라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도대체 무슨 질문을 했길래 기자들이 질문이 잘못됐다라고 꾸지람을 들은지 모르겠네요. 이 상황을 정상근 기자가 육하 원칙에 맞게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그냥 이유 없이 비판하고 싶은 말인데요. 네. 이 민정기 전 국무비서관은 이 전두환 씨 대변인격인 역할을 해 왔었습니다. 네. 이 논란이 된 전두환 회고록을 쓴 당사자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전두환 씨 회고록에서 이 광주 민주화운동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했는지 생각해 보면 사실 이 민정기 씨 발언이 이렇게 놀라운 발언은 아닙니다. 그렇긴 하죠. 네, 어쨌든 이 민정기 씨는 이 전두환 씨가 사망하기 전에 이 광주 민주화운동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밝힌 게 있냐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발포 명령에 대한 질문도 받았는데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전두환 씨가 언제 어떻게 당시 공수부대를 지휘했고 발포 명령을 했냐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물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사죄하라는 질문 자체가 잘못됐다라고도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전두환 씨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광주 민주화운동에 대한 여러 차례 유감의 뜻을 표했다라고 주장했고 막연하게 사죄하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원님이 사람 붙잡아 놓고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이렇게 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아니 국민이 독재자한테
네 죄를 네. 네가 알렸다라고 얘기를 못하나? 난 이 말 자체도 난 굉장히 기분이 네. 안 좋던데. 기자가 육하원칙에 따라서 기사를 쓰기 위해서 질문을 하는 건데 네. 네. 이 그렇네요. 발포 명령이 실제로 있었는지 먼저 좀 물어보고 이제 확인 취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뭐 아예 뭐 묻지 말라고 하니 뭐 아니 정확히 취재를 근거를 다 좀 물어봐 해놓고 하니. 이 얘기대로라면 취재를 다 해놓고 몇 시에 어디서 누구와 함께 육하원칙에 따라서 그때 발포 명령했지요? 네. 그럼 예스와 노로 대답하세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취재가 그렇죠. 아니라 이제 조서 쓸 때 신문하는 과정 아닌가요? 그거는 응. 취재는 이 물어보고 그걸 네. 듣고 이제 육하 원칙을 완성시키는 게 취재인데 좀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수없이 사과하고 유감 표명했다라고 하는데 제 기억으로는 사과받은 기억이 없거든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그 1988년 2월에 이 대통령 퇴임하면서 유감이라고 말한 게 전부였습니다. 네. 이 당시 88년 11월 23일 그 백담사 갈 때 당시 전두환 씨가 사과 안 했어요. 네, 그때 말을 보면 80년 5월 광주에서 발생한 비극적인 사태는 우리 민족사의 불행한 사건입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자신은 관련 없는 사건처럼 약간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네. 저로서는 생각만 해도 가슴이 아픈 일입니다라고 했지 이 내용 안에 사죄나 사과는 전혀 없지 않습니까? 자, 또 그리고 그마저도 89년 이 광주 청문회에서 이 광주 학살의 이유와 원인을 질책하는 청문위원들에게 답변하던 중에 또 문제의 발언을 합니다. 네. 일부 시민들의 과격 시위가 직접적인 원인이 아닌가? 라고 답변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많은 국민들이 또 공분을 일으켰었죠. 그리고 95년 골목성명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네. 저는 소위 50 청산 정국의 정치적 종교를 위해 국회 증언대에 올라 과거 문제에 매듭을 지었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매듭은 국민과 역사가 짓는 것이거든요. 근데 본인이 매듭을 지어버렸습니다. 예. 그리고 또 종결된 사안의 수사는 진상규명을 위한 게 아니라 정치적 필요에 따른 것으로 어떠한 조치에도 협조하지 않을 생각입니다라고 본인이 한 말을 끝까지 사실 민정기 전 공보비서관 발포 명령 자체가 없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예, 발포 명령이라는 건 없었고 보안사령관이 발포 명령했다는 것도 말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아까 음성에서 네. 우리가 직접 들었는데 근데 어제 JTBC에서 중요한 보도가 나왔죠. 맞습니다. 이 JTBC의 보도가 나왔는데요. 이 전직 중앙정보부 수석관인 이제 이기동 씨의 증언입니다. 당시 이제 중앙정보부에서 굉장히 좀 중요한 그 역할을 하고 있었던 사람인데 이분의 증언은 그 5월 18일에 이 전두환 씨가 중앙정보부에 왔다라는 겁니다. 이제 하루 전에 이 김대중 전 대통령이 체포가 되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네, 그때 이제 그 중정 수사관들에게 이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뭐 체포 등 이제 그 체포 명단이 좀 나왔었고 그때 이제 그 명단에 따라서 이 김대중 전 대통령을 체포를 했다는 건데. 그리고 그 5월 18일 0시 30분에 이 전두환 씨가 이제 남산 중정부장실에 나타나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수감실을 보면서 빨리 이 김대중 전 대통령을 군사재판에 넘기라. 네, 이렇게 독촉을 했다라는 겁니다. 빨리 조서 받고 빨리 넘겨 뭐 네. 이렇게 거의 뭐 화를 냈다고. 맞습니다. 이 새벽에 이 전두환 씨가 여기까지 와서 이 네.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이제 신병 처리를 당부를 했다는 거는 지금 이 일련의 과정들을 상당히 좀 주도적으로 또 그렇죠. 이제 아주 급박하게 적극적으로 챙기고 있었다. 개입했다는 네. 증거이죠. 그렇게 볼 수가 있는 상황이고 또 지금 그 가장 또 의아했던 대목이 그 5.18을 전후해서 그러니까 5월 18일부터 5월 20일까지 이 전두환 씨의 행적이 명확하지 않다라는 데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 행적이 지금 일부가 드러났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증언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튼 총을 쏜 사람은 있는데 전두환 씨는 본인이 직접 명령한 증거가 있으면 육하원칙에 따라서 확인해서 질문하세요. 이렇게 묻고 있어요. 네. 네. 고발장이 전달된 사실은 있는데 누가 전달했는지 누구의 명령으로 누가 이야기해서 전달했는지 육하원칙에 따라서 기자들이 취재를 하지 않으면 답변을 하지 않는 분도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여기까지 살펴봤고요. 두 번째 후보, 다음 후보는 아주 바다 건너 아주 먼 곳에서 선정이 됐네요. 자, BTS는 주요 수상 후보에서 완전히 배제됐습니다. 미국의 한 연예 매체 말인데 이거 그래미상 관련된 얘기인 것 같아요. 음성 먼저 들어보시죠. 64회 그래미 시상식의 후보가 마침내 발표되었습니다. 물론 많은 놀라운 소식들과 함께 푸대접을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BTS는 주요 카테고리에서 완전히 배제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K-팝 밴드가 시상식을 휩쓸 거라고 생각했는데도 말이죠. 하지만 딱 하나 팝 듀오 그룹 퍼포먼스 후보에 올랐습니다.
네. 아직 들리네요. 예, 영어 공부한 지 오래돼서 안 들릴 줄 알았는데. 영문과 출신. 네. 제가 영어를 할 줄 알아야 저게 맞나 틀리나를 알 텐데. 어쨌든 들리네요. 그거는 딱 그 이 한 문장이 그 네. 딜레이돼서 번역이 됐다. 네. 그 타이밍을 못 맞췄네요. 타이밍 딱 하나 팝 듀오 그룹 퍼포먼스상 후보에 올랐습니다. 이게 이제 좀 네. 약간 마가 떴습니다. 듣고 이제 통역을 하는 거니까 시간차가 좀 네. 발생을 한 하죠. 1분 30초씩 마가 뜨지는 않았으니까 괜찮습니다. 예. 그렇죠. 뭐 2분씩 조용한 건 아니니까요. 네. 네. 세계적인 아티스트 BTS가 그래미 본상에서 퇴짜 맞았어요. 외신에서 이렇게 보도됐다고 하는데 네. 아까 동시통역해 주신 MC 장원 소개 좀 해주시죠. 네, 부연 설명을 살짝 좀 드리자면 네. 이 방탄소년단이 미국 대중음악계에서 가장 권위 있다고 이제 일컬어지는 그래미상 후보에 오르긴 올랐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4개 부문 후보에는 오르지 못한 이야기입니다. 이 세부 장르인 베스트 팝 듀오 그룹 퍼포먼스 딱 한 부분에만 이름을 올렸는데요. 사실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주요 부문에 당연히 이 BTS가 이름을 올릴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거든요. 그렇죠. AMA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에서 3관왕 네. 후보 3군데 올라서 3군데 다 수상을 맞습니다. 했으니까 사실상 네. 또 대상도 수상을 했었죠. 네. 네. 그럴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뭐 올해 레코드상 같은 대상 사실상의 대상 이런 데는 아예 후보도 못 올라갔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AP통신을 비롯한 외신들이 이 그래미의 결정을 납득할 수 없다라면서 이제 비판을 한 것이죠. 자, BTS는 지난 3월에도 같은 부문에 후보로 올랐지만 수상에는 실패한 바가 있습니다. 네. 자, 외신들은 이 BTS의 선풍적인 인기에도 불구하고 4대 본상에 이름을 올리지 못한 점이 굉장히 의아하다고 지적을 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미 4대 본상이 무엇이냐면 이 올해의 레코드, 그리고 올해의 앨범, 올해의 노래 및 신인상, 그리고 베스트 뉴 아티스트입니다. 여기 하나도 못 올라가고 네. 베스트 팝 듀오 그룹 퍼포먼스 네. 여기만 딱 올라갔어요. 네. 사실 이 부분에 이름을 올린 것도 사실 굉장히 영광스럽고 그렇죠. 훌륭한 결과이긴 하지만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 그래미에서 BTS가 이번에는 좀 수상을 하지 않을까라고 좀 예측을 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아미 분들, BTS의 전 세계 가만히 안 있었을 것 같은데. 팬클럽인 아미 분들도 지금 굉장히 뿔이 난 상태입니다. 당연히 네.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방탄소년단들의 팬들인 이 아미 분들이 트위터에 해시태그 스카미라고 스캠이 이제 신용사기라는 뜻의 영어 단어인데 그램이랑 스캠을 합쳐서 스캐미라고 이제 해시태그를 단 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는 겁니다. 자, 한편에 이 트위터에 방탄소년단이 올해 빌보드 핫백 차트에서 12주나 1위를 차지한 점을 언급하면서 이것이 본상 후보의 자격이 되지 못한다면 레코딩 아카데미의 판단 근거는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이제 꼬집은 것입니다. 이 레코딩 아카데미가 주최 측이거든요. 네. BTS 측에서는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신 아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고 하는 뭐 스캠이 같이 따라서 스캠이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 그렇죠. 예. 그래미 이외에도 이미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에서 그다음에 2021 빌보드 뮤직 어워드 뭐 다 받았어요. 네. 근데 이제 그래미가 원래 예전부터 네. 젠체하고 네. 백인 남성에게 우호적이고 네. 다른 그 뮤지션들 인종이나 성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도 사실은 많이 들어왔어요. 네, 맞습니다. 작년에도 사실 좀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 많은 분들이 좀 좋아하시는 가수분일 겁니다. 미국의 R&B 스타고 흑인 가수인 위켄드가 그 빌딩 라이트라는 앨범이 굉장히 많은 인기를 끌었습니다. 예, 맞아요. 1년 동안 10위권 안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미 후보에 오르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 위켄드가 그래미는 썩었다. 이제 앞으로 그래미에는 내 노래를 제출하지 않겠다. 나를 후보로 선정하지 말아라. 라고 보이콧 선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워낙 위켄드의 인기가 하늘을 치솟다 보니까 조금 쫄았어요. 그래미가 그때 당시에. 그래서 이 선정 방식을 살짝 바꿨습니다. 네. 원래 이 비밀위원회라 그래서 회원 1만 1000여 명만 투표를 할 수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요거를 이제 방식을 좀 바꿔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투명성을 확보해서 투표를 하는 방식을 바꿨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 유색 인종들이나 여성들에게 좀 박하다, 유리천장이 있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게 맞아요. 실제로 올해 벌써 64회인데 아시아 아티스트가 본상에 오른 건 오노요코 한 명이에요. 그것도 올해 앨범 그것도 그 남편 존 레논이랑 같이 올랐던 거고. 같이 올랐던 거기 때문에 올해 앨범상 받은 흑인 아티스트는 10명밖에 안 되고. 뭐 마음 같아서는
그 위켄드처럼 그래미는 썩었다 보이콧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도 있겠지만 또 BTS는 네. 다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겸손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 매우 겸손하게. 네, 그게 바로 진정한 대인의 면모가 아닐까. 사실 그래미의 상을 받으면 좋겠지만 받지 못한다고 해서 BTS의 가치가 떨어지는 건 그렇죠, 아니거든요. 그럼요. 오히려 이 그래미가 이 세계 네. 3대 음악 상이라고 이제 취급을 해야 될지 이 정도면 그렇지. 그냥 백인 음악을 중심으로 하는 그 상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드네요. 네. 네, 화이트 그래미. 네. 네. 그래 니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래 니 마음대로 해라. 뭐. 그래 니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화이트 예. 그래니. 그래 그래 네 마음대로 니들끼리 해. 축제해라. 뭐 이렇게. 네. 영문과다 언어 유연. 오늘 자꾸 저 매기시는데요. 절대 은근히.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너무 뼈 아프네. 다음 후보는요. 대한민국 3대 느님 치느님 얘기입니다. 용감하게 치느님을 저격한 분이 나타났어요. 우리나라 치킨은 맛이 모자라고 가격도 비싸다. 황교익 맛 칼럼니스트의 말입니다. 이거 쉽지 않은데 왜 건드린 거예요? 네, 사실 황교익 칼럼니스트는 이 얘기를 굉장히 오래전부터 맞아요. 해왔습니다. 저도 네. 몇 년 전부터 들었어요. 저도 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닭이 유통되는 닭이 좀 작고 비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에서는 보통 한 40일 정도 키운 닭을 한 3kg 정도 되는 닭을 이제 도축을 해서 유통을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한 30일 정도 키운, 그러니까 1.5kg 정도밖에 안 되는 닭을 잡아서 이제 유통을 한다. 그런데 그 닭 크기가 이제 40일 정도 되면은 조금 더 이제 육질이 맛있고 또 이제 뭐 지방질이 조금 더 껴서 또 부드럽다. 그게 이제 연구 결과로도 나와 있다라는 게 이제 황교익 칼럼니스트의 주장이고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제 한국 치킨이 맛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이제 치킨은 돈 있는 사람들이 먹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해서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저런 좀 비판들이 나오고 있고 그 대한 양계협회 쪽에서 성명서를 냈어요. 네, 양계협회도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라고 냈습니까 이거? 네, 지난 23일 대한양계협회는 이 공식 성명서를 통해서 우리나라 치킨에 대한 온갖 비방으로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은과 동시에 치킨 소비 감소를 유도했다라면서 이제 경고에도 불구하고 향후 경고망동한 작태를 이어간다거나 치킨 소비를 저해하는 행위가 지속될 경우 우리 닭고기 산업 종사자는 실현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처절하게 복수할 것이라고. 복수? 예, 복수란 표현을 썼습니다. 이거 말말말에는 이게 올라가야 되지 않았어요? 처절하게 복수할 것. 네. 오늘 그 한 방송 아침 라디오에서 네. 붙었어요. 네. 그 황교익 씨하고 대한양계협회 이용재 회장. 네. 뭐 결론이 났습니까? 결론이 날 수가 없겠죠. 그렇죠. 황교익 씨 그리고 양계협회 같은 경우가 서로 이제 다른 얘기를 계속 주고받았는데 황교익 칼럼니스트는 이 공적 기관에 협박을 당하고 인신공격을 당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 대한양계협회한테. 네, 그 양계협회는 완전히 음모론이다. 뭐 마칼럼니스트의 자격이 없다 이렇게 좀 날선 비판이 서로 오갔습니다. 뭐 처절하게 복수하지는 않으신 것 같네. 그래도 아침에. 자, 네. 정말 치킨 가게였는데 이거 네. 저는 못 들었네요. 자, 근데 뭐 사람마다 입맛은 다른 거고 네. 닭 그 자체를 뭐 폄훼했다기보다는 닭의 유통과 도축 과정, 이런 것 부분에 대한 나름의 본인의 평가를 굉장히 세게 이야기한 것 아닌가라는. 사실 도축 과정에 대한 문제 제기만 하셨으면 이렇게까지 이제 논란이 되진 않았을 텐데 사실 맛 평가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주관적인 영역인데 네. 맛없다라고 이제 못을 박으니까 그동안 치킨을 굉장히 맛있게 드셨던 분들이 그렇다면 내 입맛은 잘못된 것인가라는 좀 불쾌감을 느끼신 것 같아요. 뭐 입맛에 잘잘못이 어디 있습니까? 다만 네. 맛은 저도 맛있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요. 네. 구별하되 차별하지 말자. 좋은 말씀이십니다. 네. 예. 자,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자, 네. 투표를 해주시죠. 네. 네네. 자,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민정기 씨. BTS는 주요 수상 후보에서 완전히 배제돼 있습니다. 미국의 연예 매체. 우리나라 치킨은 맛이 모자라고 가격도 비싸다. 황교익 씨. 저는 이 발언의 파장으로 봤을 때 네. 우리나라 치킨은 맛이 없습니다. 한 표 던지겠습니다. 파장으로 봤을 때. 네네. 예. 다음 우리 네. M장은. 저는 이제 BTS의 팬으로서 네. 좀 안타까운 마음을 담아서 하지만 BTS의 가치는 변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에서 배제되었습니다. 네. 한 표를 드리겠습니다. 그래, 네 맘대로 해. 네. 그리고 오늘의 말로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저도 미국 연예 매체 BTS 주요 수상 후보에서 완전히 배제됐습니다. 여기에 한 표 하겠습니다. 그래, 네 맘대로 해. 니들이 3대 음악상이 아니게 될 거야 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상근장원급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더 재밌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정상근 기자, MC 장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람과 노동의 가치를 함께 생각해 봅니다. 매주 목요일 만나는 사람과 일 노동인권 전문 임자원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임자원입니다. 이 뉴스 나왔을 때 이번 주 목요일 날 임 변호사님이 이거를 갖고 오겠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예. 만약 다른 걸 선택했다면 이번 주에는 이거 해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말씀드렸을 것 같아요. 그런데 딱 마음이 맞았습니다. 의정부 한 병원에서요 간호사가 극단적 선택을 했어요. 일을 시작한 지 9개월밖에 안 된 분이었고, 근데 경무 스트레스로 귀가 안 들릴 정도였다. 문자 보니까 저 퇴사하려고 하는데요. 했더니 지금 너 퇴사 못해? 뭐 이런 취지의 선배와 나눴던 문자도 같이 공개가 됐는데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길래 귀가 안 들릴 정도의 경무 스트레스 그리고 일 시작한 지 9개월밖에 안 되는데 이런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됐는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16일 날 그 사고가 있었는데요. 23살의 여성 노동자시고 대학병원에서 간호사 업무를 하시던 분이 숙소에서 이제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그 고인이 이제 생전에 동료 등에게 보낸 메시지가 언론을 통해서 공개가 됐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스트레스 너무 받아서 귀가 안 들린다라는 얘기도 있고 이미 의사 선생님이랑 상담했는데 우울지수가 높게 나왔다. 선배 간호사에게 엄청 혼나서 울면서 나왔다. 일하지 말고 나가라 하더라. 이 와중에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진짜 오랜만에 밥 먹어봤다. 밥 먹어봤다 오랜만에? 그 뭘 드셨던 거예요 도대체? 그래서 관련해서 그 이분이 7월 한 달 동안에 식사비로 얼마를 썼는지도 나왔는데 10만 원씩 식사비가 지급되는데 그중 4,200원을 사용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하루를 식사를 하신 게 아닐까? 하루나 이틀, 하루 정도겠죠. 4,200원이면 한 끼 아니에요? 예, 한 끼? 그렇죠. 한 끼도 안 되는 건데 이건 그 편의점 도시락 수준인데요. 그럴 수도 있고 뭐 구내 병원에서 그 병원 내에 있는 구내 뭐 식당? 식당을 이용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식사를 상시적으로 못하는 환경에서 과로 스트레스에 시달렸던 거다라는 것은 뭐 자료나 메시지를 통해서 드러나고 네. 이게 이제 태움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2018년인가요? 그때 한번 조명이 됐죠. 아산병원 예. 그 간호사분 사건을 통해서 이제 좀 많이 알려졌는데 이게 그 간호사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직장 내 괴롭힘 관행이 태움이라고 불려지죠. 이게 뜻이 영혼이 제가 될 때까지 태운다. 그 선배 간호사가 신입 간호사 이제 간호사들한테 교육 명목으로 가하는 정신적, 육체적 괴롭힘을 칭하는 말인데요. 네. 아직까지 이게 단정하기는 좀 이른 상황이긴 하나 이번 사고도 여러 가지 뭐 과로 스트레스에다가 이런 병원 내에 이런 괴롭힘 관행도 하나의 원인이 되지 않았을까 지금 짐작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생전 지인들하고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도 그 좀 일부 소개를 해주셨는데 그 뭐 추가로 더 다른 내용들이 또 있나요? 메시지? 본인들의 목소리가 어떻게 좀 어떤 목소리를 실제로 그 극단적 선택을 하신 분이 냈는지. 그러니까 그 이게 사실 뭐 여러 가지 문제가 계속 조사 과정에서 나오고는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땐 그런 것 같아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이 계약 관계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겨레에서 실제로 그 근로계약서를 공개를 했는데요. 예, 공개했습니다. 제가 사실 이 사건 오늘 방송 준비하면서 병원 얘기를 이름을 안 말하려고 했어요. 근데 계약서 보니까 나와 있네요. 너무 나쁘더라고요. 이 병원이 의정부에 있는 을지대 병원인데요. 저는 이런 근로계약서 진짜 처음 봤어요. 저도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이 병원이 의료 서비스나 의사들이 어떤 분들인지는 제가 잘 모릅니다. 하지만 이 간호사 노동인권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나쁜 병원이에요. 이런 식의 근로계약서를 쓴다는 건 제가 잠깐 소개를 해볼게요. 근로계약서라는 게요. 고용노동부가 표준근로계약으로 공시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용자 땡땡땡은 근로자 땡땡땡과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이게 굉장히 평이하게 시작이 되죠. 왜냐하면 근로계약이라는 게 노동자는 근로를 제공하고요. 사용자는 임금과 뭐 이러이러한 근로 환경을 제공하기로 하는 양 당사자 간의 계약이거든요. 근데 이 사건, 그 병원의 근로계약서를 보면 이런 식으로 시작해요. 본인은 이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취업규칙 등 재규정을 성실하게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뭔 서약이야? 만약 본인의 고의나 과실로 손해를 끼치면 병원에 손해를 끼치면 그에 대해 책임질 것을 확약한다. 이게 근로계약서의 서두예요. 이거는 좀 손해배상 뭐 책임 각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손배 책임 각서네. 손배 책임 각서. 예, 이것을 근로계약서라고 지금 쓰고 있고 내용을 이렇게 쭉 보다 보면요. 제일 사실 화가 나는 게 이제 특약사항 부분인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근로계약자는 이제 간호사를 의미하죠. 사용자의 계약 해지 등이 없는 한, 사용자가 자르지 않는 한 이런 말이죠. 그렇죠. 계약 체결일로부터 최소 1년 근무할 의무가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1년간 사용자는 자를 수 있어. 하지만 너는 나가지 못해. 그러니까 이런 게 어디 있어. 이거 진짜 문제가 많은 조항이고 헛웃음만 나오네 진짜. 그러니까 이거 무효예요. 네, 무효예요, 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 금지가 있고요. 뭐 근로기준법을 떠나서라도 이런 계약은 민법에 따라서 무효가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이 특약사항 중에 최소 2개월 전에 사직서를 제출해야 된다. 이 조항도 사실 법적인 효력을 따지기 시작하면은 충분히 다툴 수 있는 조항이다 싶고요. 특약사항을 보면 위에 조항들, 그러니까 뭐 최소 1년을 채우지 못하고 나간다, 혹은 사직하기 전에 2개월도 되기 전에 사직서를 제출한다, 뭐 이런 사항 등을 위반하여 병원의 손해 및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런 게 어디 있어? 자, 여기서요. 추가 비용이라는 말이 사실 되게 악랄한 말인데, 그렇죠. 자, 손해가 발생하면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거는 뭐 이름 그렇다 쳐요. 왜냐하면 병원 입장에서 예정된 근로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간호사가 나가게 되면 병원 입장에서 손해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병원이 그 손해를 입증하고 그 손해와 간호사의 그 퇴사와 관계가 있다는 인과관계까지 입증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뭐 그냥 민법상의 일반적 권리니까. 그런데 여기서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1년 동안의 근무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간호사가 나가서 그 기간 동안 다른 근로사를 채용하게 될 경우 그 비용 네가 책임져 라고 읽힐 수 있죠. 너무 의도가 보이잖아요. 변호사들이 딱 보면 이 추가 비용과 관련돼서는 의도가 너무 뻔해요. 그러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계약서인데 제가 이 관련해가지고 기사들이 이제 막 나오니까 불공정 계약 체결했다고 나오니까 병원 관련자가 이런 말을 했나 보더라고요. 그런 계약서가 있다라는 거 인정한다. 그런데 퇴사 금지 조항은 강제성이 없다. 실제로 올해 3월 개원 이후 여러 명 간호사가 1년 채우지 않고 퇴사한 사례가 있다. 이걸 해명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사실 이거 보고 더 열이 받는 게 강제성이 없다라는 걸 병원도 알아요. 알고 있죠. 그럼에도 이 계약서 이렇게 씁니다. 왜냐? 간호사로 하여금 강제되게끔 느끼게 하는 거예요. 겁박하는 겁니다. 겁박하는 거죠, 정말. 그래서 실제로 이번에 돌아가신 분의 경우에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기 전에 그런 얘기도 했다 그래요. 다음 달부터 그만두는 거 가능하냐. 선배 간호사한테 문자로. 이제 물어봤는데 그 상사가 그렇게 얘기했다 그러죠. 사직은 60일 전에 얘기해야 된다. 그러니까 계약서 내용을 얘기한 거예요. 네. 이러한 메시지를 나눈 직후에 결국 그런 선택을 했다고 하거든요. 60일을 견딜 수가 없었던 거죠, 본인은. 자, 그렇다면 이건 뭐냐. 병원이요. 강제력도 없고 법적인 효력도 없는 줄도 알면서 겁박을 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계약서의 그 조항이 결국 이 간호사를 극단적 선택으로 내몰게 했다. 이런 비판이 충분히 가능한 거죠. 저는 이런 경우를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계약 당사자 중에서 일방적으로 압도적 우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계약서를 쓰는 것을 종종 봅니다, 사실. 법적 효력이 없는데 예를 들면 친고죄나 또는 뭐 반의사불벌죄나 뭐 이런 게 아닌데 민사적인 관계를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그 형사부재소 형사상 고소고발할 수 없다. 민사상 합의를 하는 거랑 형사상 고소고발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는 전혀 다른 문제거든요.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뭐 이런 조항이 막 들어가죠. 네, 근데 형사상 책임은 언제든지 물을 수 있어요. 그 왜냐하면 국민들에게 보장된 형사 소권이기 때문에. 근데 그런 거를 막 집어넣어요. 왜? 겁먹게 하려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1년 근무할 의무가 있다. 강제노동 금지 의무가 있어요. 강제노동 하게 되면 이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강제로 억지로. 그게 노예잖아요. 강제로 노동시키는 건. 죄송합니다. 제가 흥분해서 제가 얘기를 많이 했네. 이렇게 압도적 강자, 압도적 위에 있는 사람들이 약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실제로 법적 효력도 없는 겁박하는 조항들을 넣는 것 정말 나쁜 짓입니다. 저는 이번 이 근로계약서 이 문제는요, 그러니까 불공정 계약의 이 문제는 좀 더 많이 회자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거 결국에는 병원이 나서서 그러니까 병원 내부 실무자 누구 막 처벌하고 수사하고 이거 말고요, 병원이 나서서 사죄하고 유족들 찾아가서 사죄하고 새로 근로계약 어떻게 체결할 건지 약속하고 이런 과정 반드시 밟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중요합니다. 병원 측이 수사 의뢰를 결정했다. 뭐 이러네요. 어디서 진짜 뭐 방귀 낀 놈이 성낸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누가 누구를 수사해달라고 한다는 겁니까? 참 사실 이 근로계약서 문제가 저는 굉장히 그 근본적인 문제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태움 이게 문화냐 아니면은 인력이 너무 그 적으니까 인력이 우리나라 뭐 미국이나 일본은 5명에서 7명 간호사 1명당. 근데 우리나라는 한 15명에서 20명 이 정도 된다고 그래요. 이 인력이 너무 모자라서 벌어지는 사고 날까 봐 벌어지는 뭐 양해할 만한 문화 아니냐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소위 태움 문화. 그러니까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인의 동료의 인터뷰 내용 중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 병원에서 병상이 다 차면 간호사 한 분이 그 44명을 대응을 해야 된대요. 정말 엄청난 과로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근데 이게 이 병원뿐만이 아니라 2020년 기준 간호사 한 명당 평균 환자 수가 미국의 경우에는 5.7명인데 한국은 19.4명이라는 통계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20명 정도 되는 거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게 코로나 사태 장기화되고 나서 간호사 인력들의 부족, 그로 인한 간호 노동자들의 과로 스트레스 문제가 계속 좀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러한 상황 한가운데서 이분도 결국에는 여러 가지 좀 문제를 겪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태움 문화와 관련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몇몇 업종이요 여전히 그런 수직적인 조직 문화를 강요하고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되는 업종이 몇 가지가 있어요. 가령 군대가 맞아요. 그렇죠. 체육계가 그렇습니다. 의사들 사이에서도 그런 말 나오고요. 간호사들 사이에서 나옵니다. 옛날 말로 그런 얘기를 지금은 나아졌을지 모르겠으나 예전에는 언론계에서도 그런 말들 많았죠. 맞아요. 그들이 하는 얘기는 업종의 특성상 불가피하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요, 모든 조직이든 상급자 혹은 조직 운영자는요, 하급자를 막 굴려서 업무를 잘 되게 만들고 싶은 욕망이 있죠. 그렇죠. 누구나 다 그걸 꿈꿉니다. 하지만 하지 않아요. 왜냐? 자기 회사에서 일하는 직원이나 자기 동료들을 인격적으로 대해야 된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화가 이런 관행이 존재하는 조직은요, 그냥 조직이 후진 거예요. 하급자나 직원들을 막대해도 된다라는 잘못된 생각이 있어서인 거지 업무의 특성은 결코 아니다라는 말을 꼭 하고 싶습니다. 네. 자, 사실 우리나라 간호사 처우가 다른 나라에 비해 심각하게 낮다고 하는데요. 업무 부담 못지않게 업무의 스트레스도 크다고 해요. 뭐 다른 개선 방안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 사건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여러 가지 생각 중에 그냥 방송에서 꼭 하고 싶은 말은 그런 게 있어요. 법도 있고요. 계약서에 여러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당신의 삶과 당신의 건강이 더 중요하잖아요. 계약 좀 어기면 어때요? 법 좀 어겨서 나중에 분쟁이 되면 좀 어떻습니까? 지금 처한 상황을 좀 제대로 보고 스스로를 지켜내기 위해서 올바른 선택 고민을 하고 필요하다면 주변 사람들에게 협조를 구하고 상담을 구해서 같이 좀 대응해 보자 이런 생각을 좀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당신보다 더 소중한 사람은 없습니다. 당신의 노동의 가치보다 더 소중한 가치 또한 있을 수 없습니다. 문제 일으켜서라도 당신을 지키세요. 라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예, 지금까지 임자원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